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7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흔들리는 사이 소방수로 나선 건데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이권희 대표님 살펴주시죠. 예,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연기금이 이제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1월 이제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이 찾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1월부터 아직 11월이 안 끝났는데도 한 1조 7,898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순매수액인데 이게 지금 하반기 들어서 한 7월, 8월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연기금이 매수세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연기금은 주로 이제 빠졌을 때 주로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편인데, 지금 주요 종목들 중에 이제 우리 코스피에서 가장 대장주인 1등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이번 달만 한 4,615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029억 원 정도 매수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1,684억 원, 그다음에 현대차를 1,070억 원. 최근에 이제 17만 원대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네이버 같은 경우도 985억 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매수해주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좋아져야 사실은 코스피 지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이제 우려와 걱정과 기대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연기금 따라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외국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연기금이 살 때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살 때. 네. 그러니까 지금 PBR이 0.85배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추세가 좀 나올 때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바닥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연기금이 많이 매수할 때 좀 관련 종목을 매수해 놓으시면 그게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네이버도 말씀하셨고 네이버 주가는 거의 2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슬근슬근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2차 전지주도 매입하고 했는데 이런 종목 중에 좀 토픽으로 꼽을 만한 그런 종목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저는 이제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네이버 다 좋은데 일단 저는 지금은 네이버가 조금 더 탄력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도 워낙 잘 나왔고 그동안 실적이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AI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검색이나 쇼핑을 이게 AI와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간밤에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양측 간의 전쟁이 발발한 지 416일 만인데요. 어제는 중동의 평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우리 장에서 방산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전날 많이 떨어졌다가 어젯밤에는 이제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방산주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종전은 아닙니다. 60일간 휴전에 들어갔죠. 오늘 4시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평화로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약간 좀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업종이 있죠. 바로 방산업종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락폭을 보면 현대 로템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그리고 풍산 등 이 전쟁 관련주, 방산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에서 꼽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방산업의 가장 극점은 어디입니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2대 분쟁 국가, 즉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휴전에 하나는 들어갔고 또 하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새로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종전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큰 이변이 없으면 더 이상 확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무기를 찾는 고객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 무기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기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오히려 전쟁 무기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탄 거의 다 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또 충전을 하려면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의 그 정부 효율한가요? 이쪽에 이제 그 핵심 참모로 들어갔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재미난 얘기를 했죠. F-35 멍청한 무기다.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이 F-35인데 그렇게 유인 무기, 유인 전투기 시대는 이제 끝났다. 드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뭘로 이어질까요? 바로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방산주가 어제 그제 이틀 큰 폭을 하락했다고 이제 사자, 주가 싸졌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방산업종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가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내가 많이 빠져서 신규 매수하겠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방산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공격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수적인 입장 주셨는데요. 중동 휴전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할 거란 기대감도 현재 커지고 있죠. 관련해서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마침 우크라이나 특사단 오늘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김용재 이사님?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제 자기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실제 당선이 된 이후 재건주들의 흐름이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제 또 주가는 조기 정전 관련 뉴스 흐름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내년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또 이제 재건주들이 상승 후 약간 조정이었고요. 또 이제 백악관 안보 보좌관 지명자가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던 주가는 어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재건주 상승의 특징을 조금 더 보면 우크라이나와 실질적인 협력이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트랙터 생산 기업인 대동그룹주가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판매 추진 소식에 재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재건주 테마는 제가 볼 때는 정치 테마와 함께 가장 강력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 테마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취임 시기라는 확실한 목표리 지금 설정되어 있고 또 실적 기여도는 불확실하지만 만일 성사될 경우에는 실적 고성장을 관련한 무한한 기대감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이 테마가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일 정쟁이 종식이 된다면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수혜 업종이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도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이지만 그동안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이오와 방산이 지금 불안 흐름이 나온 상황에서 테마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신다면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재건 테마의 대장주 위주의 어떤 단기적 접근도 고려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테마주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관심을 볼 수 있는 게 기관 매수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건설기계 업종인데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인프라 투자가 접목될 경우에 수요 회복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지금 판매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될 경우에는 유럽 지역 판매의 어떤 회복을 지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PER이 지금 7배 중반인데 뭐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HD 현대건설기계가 뭐 이익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전형적인 이제 테마주 투자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보통 목표가 정해놓고 손절가도 정해놓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버스팅이 항상 그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어떤 그날의 어떤 강도 그리고 전날의 어떤 시간의 특징주로서의 어떤 그 금액이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동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영재 이사께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보라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이 내년 1월 20일입니다. 재건주에 대한 관심 계속 따라가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출 확대로 고공행진하던 화장품주, 또 화장품 유통 관련주 똑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인데 저가 매수 노려봐도 될지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 이번 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이제 커퍼레이트 데이를 한번 다녀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회사 쪽에 대한 이제 스탠스 자체가 확실히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상황인데 물론 이제 2분기 때부터 특히 뭐 대형주인 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살짝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코스RX죠. 이제 코스RX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자회사가 3분기 때부터 컨센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화장품주가 가장 많이 올랐던 이슈들이 대부분 북미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특히나 3분기 때 특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알고 있던 인디 브랜드 뭐 티리티르나 조선미녀나 스킨천사 같은 회사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은 이제 3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좀 차별화가 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달부터 시작했던 모크라법, 그러니까 이거는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은 아직 오지는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하나 둘씩 어느 정도 체크를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이 원가가 싸서 이제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마케팅 효과도 충분히 있었고 그만큼 가성비에 따라서 좋은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3, 4분기부터는 이제 그동안 선크림 그리고 기초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이 있겠지만은 특히 선크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수기, 계절적 비수기인 좀 상황이기 때문에 3, 4분기에 대한 좀 가이던스는 조금 톤다운된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ODM 업체들이 뭐 미국 쪽도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유럽과 동남아 쪽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 나와줘야 내년이 좀 성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야 인대 브랜드가 성장하기에는 워낙 이제 원가가 낮고 이미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일본 화장품인데 그동안 이제 시세이도와 같은 여러 화장품도 그만큼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뒤쫓아올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년에도 이게 진투율이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대한 캐펙스 투자보다는 결국은 새로운 이제 사이클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인디 브랜드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현대차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일본차가 주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현대차의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제가 큰 그림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세계 넘버 7, 8이 있었던 현대차 작년까지 어떻습니까? 넘버 3가 됐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과연 내년, 내후년에 넘버 2로 올라갈 수 있는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전 두 군데로 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도 시장이고요. 바로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동남아시아, 우리가 아세안이라 그러죠. 아세안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이노콤이라는 그 현지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분 15%를 인수해서 이제 이노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현대차 가서 공장 짓고 부품 만들고 완성차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CKD라는 방법인데요. 위탁 생산 판매입니다. 뭐냐면
현대차에서 주요 부품을 본국 우리 한국에서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조립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해도 결국 그 수익은 똑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생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중요하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시안의 전체적인 아시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베트남 전부 합친 겁니다. 인구가요 자그마치 7억입니다. 즉 인도,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앞으로 세계 넘버 2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라든가 요 중심의 아세안을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된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현대차의 마켓시는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20위권에 있는데요. 1등이 어디입니까? 도요타, 2등이 혼다, 3등이 미쓰비시 등 일본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죠. 아마 동남아시아 그 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본 차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 현대차가 도전장을 냈다. 이미 현대차는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현지 공장을 있고 직접 생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현대차의 이제 세계 넘버 2의 그런 자동차에서 등극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주가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2만 3천 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10%는 꼭 보유하고 계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비중을 늘리시고 20만 원대 후반 가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21만 원, 22만 원 있을 때는 비중 좀 늘려놓으셨다가 이제 2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가면 이제 사상 고점이 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실적 성장과 센티먼트가 동반 개선 중이라며 목표가를 7만 7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키즈의 월드투어 업사이드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활동 재개 가능성이 부각된 점, 신인들의 데뷔와 함께 저연차 라인업의 성장 전략을 주목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밖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와 신규 보고서들이 많았는데요. 하향 보고서로는 네오위즈와 원익QNC, HK 이노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LF, 한섬을 주목해 신규 커버리지 게시한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규 보고서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시죠. DS투자증권은 오늘 실적 부진이 길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게시했습니다. 내년부터 AI 가속기향 납품 확대와 4680 배터리향 납품 개시 그리고 주요 고객사양 합작사 가동 본격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국내 전력요금 인상으로 익산 공장의 마진율에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고마진의 동박 제품 확대는 이익 제고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짚은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한섬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은 한섬에 대해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간다며 목표 주가 2만 5천 원의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기대 요인으로는 추운 겨울 시즌으로 마진율이 높은 패딩 등 헤비아우터의 수요가 자극될 거라고 진단했고요.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 성장과 온라인 매출 비중의 증가로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15% 이상의 배당을 지향하며 향후 해외 수출이 확대된다면 밸류에이션도 상향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간다. 한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마지막에 나왔네요. 자, 다음 항공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항공주 겹 호재를 맞았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 30일로 연장됐죠.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68.77까지 서부 텍사스 원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요 덕분에 항공주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김영재 이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일 항공주가 진에어가 9.8% 상승하는 등 평균적으로 이제 4%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국 무비자 입국 연장 여기에 이제 유가 하락이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화 협정으로 인해서 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항공업종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다양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인데 또 국내적으로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주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유망 업종 중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트럼프 수혜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원유와 LNG 수출 확대 정책, 그리고 트럼프와 이제 우호적인 사우디가 이제 증산이 지금 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은 이제 유가 하락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항공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원가의 40% 정도는 이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항공사로서는 비용이 상당히 좀 크게 절감된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노선, 직항 노선 공급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환승 수요에 대한 혜택, 여기에 또 이제 친환경 그런 기조 둔화에 따라서 지속 가능 항공교, 다른 말로 이제 SAF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무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탄소 배출량은 최대 80%까지 감축시키지만 가격은 3배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인데, 이런 요인까지도 지금 좀 줄어들게 돼서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아니면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좀 실현된다면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리레이팅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대한항공이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우의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의 합병으로 인해서 거대 LCC로 재탄생 재료, 그리고 항공업종 내 가장 낮은 PER 4배 중반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항우의 이제 항공업종은 M&A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는데, 대명 손우그룹이 티웨이 항공과 지금 에어 프리미아의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항공사 간의 합병 가능성,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보유 중인 이스타항공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M&A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숨겨진 트럼프 2기 수혜 업종으로 주목해 주셨는데요. 항공주가 오랜 부진 속에 있었던 만큼 본격적으로 이륙으로 순항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사이언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의결권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던 만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마침 또 주주총회 내일이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희 대표님? 이게 사실 다뤄봐야 사실 그 시끄러운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그 선 대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부인분이 회장직을 맡았는데, 그 뒤로 이제 아들이 아닌 이제 따님한테 이제 경영권을 밀어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해요. 오너들 간의 집안 싸움. 예, 그 이제 이 집안 사람들 이름을 내가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총을 개최합니다. 11월 28일 날 이제 열리고요. 이제 모녀 측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선 대장과 이제 친구분 관계인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님이 이제 사실은 이 모녀 쪽에 이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들 형제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미사이언스에 이제 이사로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또 같이 붙어서 이제 서로 이제 형제 측과 그다음에 모녀 측으로 나눠졌다. 3자 구도와 2자 구도로 나눠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한미사이언스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형제 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사내이사와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가 지금 이제 5명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4명을 이쪽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 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제기한 거는, 3자연합 쪽에서는 이사수를 한 명 더 늘려서 11명까지 늘려서 2명을 더 늘려서 본인들이 6명, 이쪽이 5명이 갈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캐스팅 보트가 사실은 국민연금의 6% 지분이었습니다. 6.02%를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서는 그냥 중립 의견을 내버리면서
사실 소액주주들의 그 주식 자체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총이 끝나고 나서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이전에 고려형 같은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후에 뭐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련된 주식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된다, 주총에서 의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형제 쪽이 이기게 되면 다시 한번 분쟁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또 한번 주가가 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분 구조 보면은 이 형제보다는 삼자연합 신동구 회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주총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요? 예, 지금 뭐 해야 될 일 안 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좀 제발 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된다.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이화중 과장한테 개장전 체크포인트 짧게 듣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인텔에서 79억 달러 이제 반도체법 보증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TSMC도 66억 달러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도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뭐 추후에 한수 조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보증을 좀 받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오늘 데컴퓨터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하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C 수요에 대한 좀 부진들이 좀 시장에 오늘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그러니까 GLP 원활 관련 치료제를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보험의 확대 적용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음 달 이제 1월 26일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게 되면은 26년부터 이제 적용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112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관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대왕거래 관련된 최종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시추 계획이고 다음 달 12월 초에 이제 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12월 중순부터 이제 시추가 시작됩니다. 네, 이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